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5개월 수익 150% 보장, 미달시 전액 환불. 솔깃한 얘긴데 되게 거짓말입니다. 최근 돈 내고 구독하면 종목 찍어서 큰 수익 보장해준다는 꾀임이 늘고 있습니다. 허망한 약속이고 중도 해지나 환불도 어렵습니다. 피해를 본 사람이 반년 동안만 2,800명이 넘고 평균 434만 원을 떼었답니다. 흔들리는 증시 속에서 고수의 샴푸 향이라도 느끼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무림의 고수가 어디 대놓고 실력 자랑하던가요? 8월 12일 목요일 경제발전소, 저는 박연미입니다. 이동통신사 실적이 발표될 것 같은데요. 돈 잘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평균 연령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신입사원을 안 뽑는 걸까요? 아니면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걸까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이 소식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포인트를 충전하면 이용자들에게 20%씩 금액을 더 얹어주는 머지 포인트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이거 판매가 중단될 위기라고 합니다. 이용자들의 목소리도 들어봤는데요. 한겨레 이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되면은 한때 마이너스 통장을 하나 개설하는 게 흐름처럼 돼 있는 시절도 있었는데 쓸 일 없으면 좋겠지만 비상금으로 쓰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금리는 오르고 한도는 줄어서 이용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의식주연구실에서는 오늘 똑똑한 농장 소식 준비했습니다.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돈이 된다는 건지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의 저자 정선용 작가와 함께 알아보죠. 마지막으로 따져봅시다. 저희 단골 기업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하다 택시 호출, 전기 자전거 요금까지 잇따라 올리고 있는데 홍성만 실장님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알아볼게요. 그럼 증시 가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네, 다우와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반면에 나스닥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어제 발표된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에 부합했다는, 대체로 시장에 좀 안도감을 제공을 했지만 그런 와중에 일부 연준위원들이 또 등판을 해서 10월 중에는 양적 완화 축소에 나서야 된다,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백신 부작용 논란이 부각된 모더나가 15% 넘게 주가가 빠지는 등 이 영향으로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한 성장주들이 차익 실현 물량 압박을 받으면서 혼조세를 보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변수가 될 거다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전년 동기 대비 봤을 때 5.4%대 상승을 하면서 3개월 연속 5%대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뭐 2에서 3%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5%대 이상의 고인플레이션 시대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불안감들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소비자 물가 내용들을 보면은 지난 5월달, 6월달 그 미국의 전반적인 물가 급등을 견인했던 중고차 가격의 급등세가 진정이 됐습니다. 또한 여타 이제 운임료와 같이 그동안 공급 차질에서 기인한 그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던 주요 품목들의 물가 급등세가 진정이 됐다는 점을 감안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대 인플레이션은 아마 거의 없을 거다. 이제 인플레이션은 거의 고점에 도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미국 증시가 다우와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도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일말의 안도감, 그 쫄았던 것을 한숨 쓸어내리는 이러한 정도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이면 되고요. 네. 대신에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게 일각에서는 이제 외식, 레저, 그리고 기름값 등 수요 급증과 관련된 품목의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점을 근거로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은 지금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지난주 발표된 7월 미국의 고용이 호조세를 보인 이후에
연준 내에서 조기 테이퍼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앞으로도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계속 예정되어 있는데 과연 이들 사이에서 일시적 혹은 추세적 인플레이션에 대한 판단 변화 여부도 중요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긴장감은 유지하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 주가 왜 이럽니까? 이런 질문들 참 많았거든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뭐 지난 주말에도 막 부만전자 가자 막 본격 이제 순매수 시대가 돌아왔다라고 네. 이제 저희가 좀 들떠 있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들떠 있었던 거 좀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지금 8만전자 아래로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6% 넘게 급락을 하면서 어제는 정말 반도체주들에게 최악의 날이었었는데 일단 반도체주가 하락한 거는 PC용 그 램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이제 대형 그 기관에서 제기됨에 따라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작년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다들 이제 실내 활동이나 재택근무 하다 보니까 PC나 노트북 이쪽 수요들이 굉장히 폭증을 했었는데 과연 올해 남은 기간 그리고 내년에도 이러한 수요 폭증이 이어질까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반도체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이게 악화될 거다라는 전망들이 지금 곳곳에서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쪽 주가의 급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PC용 쪽, 그러니까 컴퓨터용 쪽 반도체 가격 둔화는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성장을 하고 있는 그리고 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서버용 쪽 수요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의 주요 서버 수요처인 미국 아마존, 넷플릭스, 페이스북, 구글 등 이러한 대형 테크주들이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었는데 네. 저는 봤을 때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이쪽에 대한 서버 수요는 여전히 저는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그야말로 그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진입하기에 부담스럽지 않다고 보고 있는 이러한 저는 긍정적인 뷰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도 제기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국내 전체 시가총액의 30%를 차지하는 만큼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 증시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반도체주 주가 이렇게 부진하면은 우리나라 증시 강사장이라고 막 곳곳에서 얘기했는데 이거 이제 무용론 쓸모없는 거 아니야? 이제 약세장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불안감들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지금 반도체를 제외하고 다른 기업들, 대형주들, 특히나 수출을 중심으로 한 대형주들을 보면은 이익이 그야말로 레벨업 되고 있는 추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상단이 열려있다라는 그 관점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겠죠.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청취자분들께서는 과연 지금 팔어? 말어? 이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지금 들고 있을 때다. 들고 계시면은 연말에 봤을 때 그 판단이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제는 그 대만 쪽에서 나온 보고서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나치게 움직인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예, 지금 코스피는 0.1%대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각각 지금 1%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저가 매수세, 낙폭 과대 인식성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경기 민감주들 이쪽 업종들의 주가는 지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방송 끝날 때쯤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죠. 어제 사상 처음으로 확진자 2,000명을 넘었는데 오늘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2,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광복절 연휴 다가오지만 가능하면 집에서 안전하게 시간 보내시길 당부드리고요.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같은 방역 수칙은 당연히 지켜야겠죠. 이동 후에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전에는 보건소나 선별검사소 들러서 선제검사 받으시는 게 본인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 될 겁니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들의 협조가 필요하겠죠.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해서 녹용 선물 세트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아침에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2분기에 일제히 돈 많이 벌었던 이동통신 3사 계속 돈 잘 벌 것 같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통화 품질을 개선해야 된다는 불만도 있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 안에서 30세 미만의 임직원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저녁에 이 소식 때문에 일대 혼란이 일었는데, 포인트 충전하면은 예를 들어 10,000원 충전하면 12,000원 그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가입자가 많았던 머지포인트,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한겨레 신문 이지혜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통신 3사 영업이익 1조 원의 벽을 뚫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예, 어제 SK텔레콤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발표됐는데요. 매출은 4조 8,183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이 3,96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매출은 4.7% 늘고 영업이익은 10.8% 늘어난 규모인데요. 앞서 발표된 KT와 LG U+의 영업이익까지 합쳐서 2분기 3사 합산 영업이익을 뽑아보면 무려 1조 1,408억 원이나 됩니다. 이미 지난 1분기에 3사 합산 영업이익이 1조 1,086억 원으로 14분기 만에 1조 원 벽을 뚫었었는데, 이게 2분기 연속으로 1조 원대를 기록한 셈입니다. KT의 2분기 영업이익은요, 4,75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8.5% 증가했고요. LG U+는 2,68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어디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구조를 보면 탈통신 신사업이 끌어내고, 그리고 원래 주력 사업이었던 5G가 뒤에서 미는 구도인데요. SK텔레콤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미디어, 보안, 커머스를 묶은 뉴 ICT 사업이 5개 분기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2분기 뉴 ICT 매출은 1조 5,779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 이상 성장을 했고요. 뉴 ICT 부문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벌써 3분의 1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5G 가입자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어서 1년 전보다 2.7% 증가한 3조 216억 원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통신 3사의 지금 그 국내 5G 가입자 수가요, 6월 말 기준으로 1,600만 명을 돌파를 했거든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중에 5G 가입자 비율도 23%까지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반기에도 돈은 잘 벌 거라는 전망이 나와 있는데 통화 품질 논란은 또 여전한 모양이네요. 네, 일단 통신 3사는 그 신사업이랑 5G 가입자 확대 때문에 실적 성장세를 지속할 거다, 하반기에도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에서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이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애플도 올 9월에 신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대규모로 5G 가입자가 유입될 거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게 품질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5G 품질 불만이 이게 지속되면서 심지어 소송전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더미입니다. 이른바 진짜 5G로 불리는 28GHz 기지국 구축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될 전망인데요. 네. 통신 3사가 원래 2018년에 5G 28GHz 주파수 대역을 할당을 받으면서 올해까지 총 45,000여 개 기지국을 개설하기로 약속을 한 바가 있는데, 네.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125개밖에 구축을 안 했습니다. 45,000개 약속했는데 125개만 지었다고요? 네네. 그래서 네. 그런데다가 그 올 상반기에 통신 3사 설비 투자 규모가 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네.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진짜 5G, 가짜 5G 이런 얘기 나오면 이 주파수 대역 할당받을 때 이거 경매로 받아가는 거잖아요.
요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소비자들도 좀 잘 따져보셔야겠습니다. 대기업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대기업이 늙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무슨 소리예요? 기업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 CXO 연구소의 분석 결과인데요. 일단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요. 2016년에만 해도 30살 미만 직원이 55.8%, 그리고 30대 직원도 30.2%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30살 미만 직원이 37.3%까지 떨어졌고요. 30대는 39.6%로 증가하면서 연령대별 인력 구조가 약간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40살 이상은 지난해 23.1%를 기록해서 처음으로 20%대를 넘어섰습니다.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임직원이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분석에는 총 55개 국내 주요 기업이 대상이 됐는데요. 그중에 50살 이상 직원 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KT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50살 이상 임직원이 전체의 53.3%인데 둘 중 한 명은 50살 이상인 셈이죠. 아, 그래요? 이게 그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 신입사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신입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거예요?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직원 수도 줄어들고요. 일단 입사 연령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게 젊은 직원들이 많은, 이게 좀 표현이 어폐가 있는데 20대 청년들이 많이 가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그럼? IT 분야를 비롯해서 바이오, 전자, 반도체 업종이 그렇습니다. 여기는 50대 이상 직원이 10% 미만으로 낮은 대신에 30살 미만이 2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50살 이상 직원 비중이 0.8%로 가장 낮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바이오도 2.3%, 전자 반도체도 8.5%로 다 50세 이상 10% 미만입니다. 그리고 카카오의 경우는 전체 임직원이 2,800여 명인데요. 그중에 50살 넘는 임직원은 22명으로 1%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이버도 4,100명이 넘는 인력 중에서 50살 이상은 33명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50살 이상 임직원이 극히 적은 곳은 30살 미만 임직원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네. 바이오 업종의 경우는 30살 미만 임직원이 45.6%로 가장 많았고요. 전자반도체는 26.2%, 정보기술도 25%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임직원의 58.3%, 그러니까 100명 중 한 60명 정도가 30살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실히 산업군별로 편차가 있다는 소식인데 오늘 이 소식이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머지포인트라는 포인트 충전회사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줄인다고 하다가 아예 서비스가 안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일단 이용자들의 반응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같은 직장인들은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거 모두 다 여기다 집어넣어놨는데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또 이거 돈만 다 날리게 됐으니까 나라에서도 이걸 어떻게 좀 해놨어야지 이거 그냥 쫙 풀어놨다가 이렇게 막히게 내버려두고 책임은 누가 지는 건지도 궁금하고 지금. 요즘 코로나라 사람들이 다 많이 힘들잖아요. 주변에 쓸 수 있는 것들은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많이 사용했었던 건데, 네. 저 혼자는 몇십만 원일 수도 있지만 저희 가족들도 모두 사용하고 있고, 뭐, 이렇게 사촌들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네. 금액으로 따지면은 몇십만 원이 아니라 몇백만 원이 될 수도 있는 되게 큰 돈일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머지포인트라는 게 서비스를 한다고 했다가 못할 수도 있다 해서 일대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재 기자님. 네. 일단 머지포인트가 뭐예요? 일단 머지포인트는요, 일종의 모바일 상품권인데요. 머지포인트를 한 20% 가까이 할인된 가격에 사서 충전을 하면 한 6만 5천여 개 프랜차이즈하고 로컬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방식의 서비스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10만 원권을 한 8만 원에 사는 거니까 무조건 이득이어서 막 수십만 원씩 혹은 수백만 원씩 포인트를 구매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던 거죠. 일일 평균 접속자 수가 20만 명에 이르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이 사업자가 전자금융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미등록 영업 상태였다라는 네.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런 경우에 갑자기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을 하면 소비자를 보호할 수단이 거의 없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그런 와중에 어제 갑자기 머지포인트에서 서비스를 일부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음식 업종 일부만 제외를 하고 나머지는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공지가 뜨고 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접수 폭주가 일어나가지고 서버가 아예 마비가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어제 환불도 가능하다는 공지가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발행액에 비해서 그 할인으로 인한 비용 차감이 워낙 큰 상황이어서 실제로 환불이 가능할지도 약간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네. 네, 그 머지 포인트 총 발행액이 약 1,000억 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회사가 이거 좀 먹튀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하루 전날에 5대 금융사 중에 한 군데에서 투자 의향을 밝혔다 이런 얘기를 해서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는데 진짜 이런 일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환불하지 못하도록 미리 좀 손을 쓴 건지 요거는 나중에 좀 알아봐야겠네요.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한도는 줄었다고 하는데 인터넷 전문 은행도 다르지 않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차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보다 마이너스 통장 금리가 많이 올랐다는데 1년 사이에 얼마나 올랐습니까? 10일 그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그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를 일제히 인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너스 통장대출 등 신용대출 금리 상승이 가파릅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4대 시중은행의 6월 신규 취급액 마이너스 통장대출 평균금리는 연 2.92에서 3.53%로 1년 전 연 2.46에서 2.97%였어요. 그리고 대비 0.46%에서 0.56%가 상승하여 3%대에 진입했습니다. 직전 월 대비로는 신한은행을 제외하고 세계 은행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한도는 넉넉하고 금리는 낮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카카오뱅크는 어때요? 카카오뱅크도 금리 연 한 6.5% 정도인데요. 그 은행연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카카오뱅크의 개인 신용 1, 2등급 대상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는 연 3.62%로 집계되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의 금리가 3.1%와 비교해도 연 4.46%포인트 높은 수치이고,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가 연 2.71에서 0.6%, K뱅크의 3.18%보다 낮았던 것에 비교하면 1년 새에 급증한 셈입니다. 올 6월 말 기준 마이너스 통장 대출 평균 금리가 3.67%로 7개 은행 중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사례를 보면 은행 금융권에 종사하는 40대 직원인 B 씨는 지난달 카카오뱅크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기일 연장을 하면서 금리가 연 2.5%에서 3.7%로 1.2%포인트 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금리가 2.5에서 3.7로 1.2%포인트나 올랐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금리를 이렇게 확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실물 경기가 회복하는 국면을 보이자 장기적 저금리가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와 자산 가치 고평가를 초래한 부작용을 지금 완화하려고요. 대출 규제를 하자 금융사들이 신용대출과 함께 가계대출 폭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빚내서 투자하는 비투와 공모주 투자에 활용되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의 우대 금리를 없애고 한도를 줄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인터넷 전문은행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중신용자들에게
중금리 제공을 포방하였는데요. 출범하면서 고신용자 중심으로 그 공개적인 마케팅을 제공해가지고요. 이 고신용자들 상대적으로 비율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처음에 출발한 그 목적대로 고신용자들 비중을 줄이고 있어서 금리가 더 가파르게 상승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을 3%에서 4%대로 묶겠다는 방침이라 은행이 이제 대출 관리를 위해서 가상금리를 높이거나 한도를 더 줄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시장금리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가 아마 4%대로 진입이 전망됩니다. 그럼 이용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오른 만큼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가령 그 대출 5천만 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금리가 1% 인상되었다고 가정을 하면요. 연 50만 원, 월 그 666원을 더 내야 합니다.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요. 이거는 그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그 신용 관리를 또 잘해가지고요. 신용 등급이 변동이 없거나 상승하였음에도 하는 기준금리가 변동이 없고 더군다나 은행 그 예금금리가 1% 내인데도 대출 계좌로 대출 연장금리가 오르거나 한도를 줄여 감액된 금액을 그 상환하라 하면 아마 배신당하는 등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 대출받은 은행에 금융 거래를 집중시키고요. 더군다나 대출받아 은행 수익에 기여도 하면서 거래를 잘하여 금리를 좀 내려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인상을 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은행을 가담하려 해도 부채 증가로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대출 규제에 의한 은행들의 우대금리 한도 축소를 통해 가계대출 총량조들로 애프던 그 대출 이용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위험 관리가 필요한 시점 같은데 은행들이 지나치게 땅 짚고 헤엄친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연맹의 강형구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머지포인트 소식 전해드렸더니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았군요. 8865님 처음 나왔을 때부터 썼는데 제일 잘 쓰는 곳이 편의점이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하셨고요. 편의점에서만 못 쓰게 하겠다 어제 처음에 그러다가 활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요거는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대식구님 휴대폰 매장에서 얘기하더군요. 아직 5G는 안 된다고. 석 달 동안만 5G 요금 의무적으로 하고 이후에 4G로 변경하라고 권유하더군요 하셨는데 투자가 미비한 상태에서 소비자만 피해보는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이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정부가 이런 것들은 좀 관리를 해줘야겠죠. 실질적으로 통신요금 관련해서 항의를 하는 사람만 약간 환불해준다고 하니까 요거는 좀 화나는 부분이네요. 자, 손님 오셨습니다. 국내 한 금융사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똑똑한 농장, 스마트팜 전용 대출 상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얘기는 들어봤지만 대체 이 똑똑한 농장이 뭔지 이게 우리한테 어떻게 돈이 되는 건지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저자 정선용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선용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작가님. 다시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스마트팜, 똑똑한 농장이잖아요. 말 그대로 풀면. 대체 이게 뭐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스마트팜이라고 부르면 말 그대로 스마트, 그 현명하다, 영리하다, 여기다 팜, 농장 해서 현명하고 영리한 농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명하고 그 영리한 농장이 될 수 있게 변화되는 모습이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첫째 부분은 그 스마트 농장에서는 일반적인 노지에서 하는 농작물과 다르게 건물화되어져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농작물을 재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자연에 의존해 가지고 했던 농작물들이 이제 자연을 벗어나서 그 건물 안에서 그 스마트하게 재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컨대 대도시 빌딩숲 안에서 상추나 방울토마토 이런 걸 키운다. 예, 그것도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게 스마트가 팜이라는 게
예전에 농업은 인력에 의한 농업이었잖아요. 근데 인력에 의한 농업들이 이제 기계 설비 이런 부분들을 재배를 하면서 노동력에 대한 것들을 의존도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하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부분은 이 농업도 이전에는 감에 의한 재배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기반 산업으로 변화하게 돼야 됩니다. 그런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이 이제는 1차 산업이 아니라 4차 산업으로 된다고, 농업을 4차 산업으로 변화된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이 4차 산업이 된다. 예. 새로운 접근인데 예. 사실 우리 작가님은 25년 동안 유명 기업에서 유통을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그 유통 마케팅 전문가로 활약하다가 갑자기 똑똑한 농장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또 첫째 부분 요즘 혹시 장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물가가 너무 높잖아요. 특히 식탁 물가라고 하는 우리가 먹거리에 네. 대한 물가들이 너무 높게 올라가서 그렇게 벌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사실 이상기후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기후가 발생하는 이 시기에 농업이 어떻게 가야 될 건가에 대한 생각을 첫 번째 부분 했고요. 그래서 주변을 살피다 보니까 뭐 저희 와이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시장에 가면은 시금치 한 단에 4,000원이야. 저희 동네는 시금치 대신에 이제 김밥에 부추 넣어주더라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김밥에 들어가는 계란도 한 판에 10,000원 가까이 이렇게 그렇죠. 올라갔더라고요. 네. 이렇게 올라가는 그 농작물을 놓고서 우리는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 변화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의 바람이 바로 스마트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팜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이건 제2의 농업혁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른바 천수답 농업을 하지 않고 자연 조건의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농업을 예. 한다는 말씀인데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실내에서 채소 키우는 분들 많아요. 예컨대 예. 뭐 베란다에서 조그맣게 파 화분을 키워요. 예. 한때 파테크, 예. 그 반려파 뭐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예. 이런 것도 스마트팜에 들어갑니까? 그 스마트팜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직 초보 단계이고요. 음. 요즘 많이 보고 있는 것들이 아마 저는 이제 그걸 채소 수족관이라고 하는데 네. 지하철역 같은 데 보면은 많이 보였을 거예요. 그 수경 재배에서 아. 키우고 있는 부분들을 보실 그 수 있는데 을지로 삼가역에서 본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수경 재배하는 방식인데 그거는 이제 그 집안에 들어왔을 경우에 흙이 없기 때문에 물로 재배하기 때문에 흙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염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재배하게 되면은 그 재배법에 의해서 실내에서까지 재배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스마트팜이라고 좀 인정할 수 있는데 화분에 재배하는 부분 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내에서 재배하는 부분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스마트팜 관련해서 각 지자체들도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거든요. 예. 이걸 하면은 뭐가 좋아서 이렇게들 권장을 하는 거예요? 그 스마트팜이 그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그 장점 3가지만 좀 말씀을 네. 드리면 첫째 부분은 그 자연의 의존성에서 벗어납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네. 자연의 의존성들이 벗어나기 때문에 계획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농작물의 공급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 장점이고요. 그 두 번째 부분은 자동화와 데이터에 의해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품질의 편차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품질이 우상향된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품질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요. 세 번째 부분은 사실 농약과 비료 등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인 재배 방식이고요. 그리고 그 환경오염에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는 부분 이외에도 사실은 에너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 탄소 배출에 대한 것들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은 뭐 공급의 안정성 부분, 그다음에 품질의 균질성 부분, 그리고 친환경적인 재배라는 이 3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 분야입니다. 근데 이게 모든 작물에 다 적용이 가능합니까? 현재는 채소 중심으로 해서 특히 그 과채료라고 해서 열매 채소하고 네. 그다음에 잎 채소에서 우리가 말하는 흔히 쌈채소나 그다음에 상추 이 정도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곡물류라든가 네. 아니면 나무에 있는 과실류까지 좀 확대해서 스마트팜에 발전돼야 될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팜에서 그 작물을 키우려면 예컨대 노지에서 시금치 같은 거 대부분 네. 노지 재배를 하는데 노지 재배하는 거나 하우스 재배랑은 농업 기술이 좀 많이 다르겠네요. 예.
지금 말씀드려 주셨던 노지하고 그다음에 일반 비닐하우스라고 하는 비닐하우스, 세 번째 스마트팜 이 세 개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드리면 노지는 말 그대로 땅에서 그 재배하는 방식인데 이 노지 재배했을 때 가장 큰 시련이 뭐냐면요. 작물의 시련이 뭐냐면 사실 비와 바람이에요. 그래서 1차적인 비와 바람을 막아주기 위해서 사실 비닐하우스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렇죠. 햇볕은 통과하면서 비와 바람을 막을 수 있게 그게 그 비닐하우스고요. 그게 2단계고요. 3단계를 놓고 보면은 이제 스마트팜인데 스마트팜은 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것 이외에 그 내부 안에 습도, 온도 그리고 영양까지 공급해주고 그것도 데이터에 의해서 공급해주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진화된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차 산업이라고 제가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빅데이터와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농업을 하기 때문에 농업이 완전히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수박값 비싼 게 그 하우스 재배하는 수박이 폭염을 못 견뎌서라고 하는데 예. 온도가 조절이 예, 되면 온도가 조절이 되면 나아지죠. 수급 문제를 좀 개선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데 이 스마트팜이 아련하게 이제 생각은 뭔지는 알겠어요. 예. 이거 어디 가면 배울 수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은 농업진흥청이라고 농업진흥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청에서는 무상으로 스마트팜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해주고요. 그리고 뭐 농업진흥청 가시면 아시겠지만 다 박사님들밖에 없어요. 그만큼 그 생산과 재배에 대한 부분들, 품종에 네. 대한 부분들은 네. 워낙 많이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농업진흥청 가시게 되면 무상으로 충분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들도 많이 하는 겁니까? 다른 나라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스마트팜 이 부분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뒤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뒤지고 있는 이유가 한 3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째 부분은 이 스마트팜이 초기에 설비 장비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비싸군요. 예, 투자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토기 투자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 토기 투자 비용에 대한 것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스마트팜이 그 사실은 농업 기술과 스마트 재배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축적돼서 그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술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그 기술의 부분이 축적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은 늦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마트팜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스마트팜을 둘러싸고 있는 전반적인 산업 인프라가 구성이 돼야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산업 인프라 구성이 안 돼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 소비자 시장에서 연결해 줄 수 있는 걸 관계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스마트팜이 그 연결고리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라이브 커머스 이런 거 활용하시는 농부들도 많이 계시던데 예. 다른 나라 중에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만한 케이스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스마트팜의 대표적인 나라는 네덜란드입니다. 뭐 네덜란드 그러면 떠오르시는 생각 중에 하나가 튤립인데 네. 튤립도 사실은 스마트팜에 의해서 그만큼의 품종을 개량되면서 그 아예 적합하게 키운 겁니다. 아, 그래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은 네덜란드는 척박한 땅입니다. 아시겠지만 일조량도 적고 그렇죠. 그리고 낮은 기온, 특히 해수면보다 지면이 낮습니다. 저지대라서 예. 과거에 홍수가 잦았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리한 여건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극복하는 과정들을 겪어왔고 그 과정들 속에서 사실은 스마트팜의 노하우들이 축적됐고 그 노하우들을 지금 접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의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렇군요.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그 저지대인 걸 오히려 예. 공부 삼아서 이번에 그 서유럽에 크게 홍수 났을 때도 예. 이 나라만 괜찮았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예. 우리도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그리고 예. 농업의 선진화 이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들었던 예. 얘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예. 스마트팜 발전시키려면 뭐부터 하면 될까요? 스마트팜 발전시키려면 그 세 군데가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네. 첫째 부분은 정부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사실은 공공재라는 생각을 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되고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실은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 투자한 것들 하고는 있지만 여기다 더 과감하게 공공재로서의 투자를 갖다 좀 확대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사실은 농업 기술과 그다음에 재배 방법에 대한 것들이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노하우가 생기려고 그러면 학계하고 산업계하고 연계해서
그 산학 협력을 하는 공동 체제를 좀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만 좀 가능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사실은 시장이잖아요. 그럼 시장을 갖다가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소비자와 유통업체, 그다음에 생산자 이 3자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갖춰줘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가 갖추게 되면 네. 스마트팜은 점차 발전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요 예측이 가능하고 공급 충격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예. 측면에서 정부도 고민을 좀 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은데 예. 언제쯤이면은 스마트팜에서 길러진 작물들을 우리 식탁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스마트팜이 제가 생각하는 이제 청사진은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미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미래를 그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청사진이 저는 그 3단계로 해서 좀 구별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단계요. 예. 네. 첫째 단계 부분은 그 농업 구조에서 사실은 농장 구조에 놓고 본다 그러면 농장 구조 중에 가볍게 비닐 온실로 하는 형태가 있을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유리 온실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유리 온실. 예. 네. 세 번째는 식물 공장 형태가 될 겁니다. 식물 공장. 예. 아예 건물에 들어가서 식물 공장으로 만들어지는 형태가 될 거고요. 최근에 버섯 재배 같은 것들을 이런 형식으로 하고 예. 있죠. 그렇게 해서 LED 등 아래서 키워지고 네. 있는 모습 아마 자주 봤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식물 공장 형태까지 가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되는 과정에 보면 1단계 때 주로 많이 이제 할 수 있는 종목이 과체류하고 엽체류 정도, 잎채수 정도가 이제 그때 1단계 때는 될 것 같고요. 2단계로 가면은 이제 곡물까지, 기타 네. 채소하고 곡물까지 좀 확장해야 될 것 같고, 3단계로 갔을 경우에 나무를 열리는 과실까지. 그래서 이렇게 3단계까지 갈 수 있는데 각각 5년씩 해서 저는 한 15년 정도, 그래서 2035년까지 좀 발전을 시킨다 그러면 그때쯤에는 우리 식탁에 오르는 채소들이, 과일들이, 곡물들이 아마 스마트팜에서 재배된 상품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2035년 앞으로 대략 15년 후인데 예. 요때쯤 추석에 우리가 스마트팜에서 딴 배를 올려놓고 네. 제사를 지낸다 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예. 이거 새로울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예. 이게 마지막으로요. 이 우리 작가님께서 관련된 이 스마트팜 공부도 하시고 예. 관련 사업화 구상 이런 것들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여기서 자란 농작물이요. 예. 똑같이 노지나 하우스에서 자란 것처럼 맛있고 뭐 문제도 없고 예. 똑같이 뭐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이시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품질이 우수한지, 그렇죠. 가격이 저렴한지, 여기에 뭐 이왕이면 친환경적으로 재배해서 공공의 선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여부, 이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걸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품질 측면에서는 사실은 식물 공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스마트한 기계들에 의해서 마치 공산품을 찍어내듯이 균일하게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품질 부분은 우상향된 균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격 측면은 가격 폭락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요. 사실은 공급량이 과다했다가 공급량이 적어졌다 하는 그런 불균형 때문에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스마트팜에 의해서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가격도 안정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가격 측면에서도 안정성을 가져가 줄 수 있고요. 세 번째 공공이익 측면에서도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불필요한 노동력이 절감되고 그다음에 또 로컬 공급 체제가 갖추잖아요. 대도시 옆에 사실은 식물 공장을 만들게 되면 가까운 곳에서 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에 대한 것들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스마트팜에 의해서 절감될 수 있는 요소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질도 잡을 수 있고요. 가격도 잡을 수 있고. 맛도 있고요. 예, 맛도 있고요. 맛도 있고. 맛도 있고. 맛도 있고 값도 싸고 환경까지 예. 지킨다. 이게 되면 참 좋겠는데 예. 아직까지는 좀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만 분명히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네요. 지금까지 정선용 작가님과 함께 스마트팜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현장에서 스마트팜을 지금 고려하시거나 아니면 경험하는 분들이 꽤 많은 모양이네요. 저희 청취자 중에 목동이 계시거든요. 목장하시는 우유 짜는 목동 윤식이님.
이게 스마트 관련해서 우리가 견적을 받아봤는데 우리 목장에 15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견적이 우리 예상보다 너무 비쌉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AS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8024님,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이 많은데 AS가 원활치 않은 거는 좀 보완이 돼야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영양소가 그대로인지 궁금하다. 망고세븐님, 저도 이게 궁금하긴 하네요. 어떤 형태로 발전해 나갈진 모르겠는데 농촌이 좀 달라져야 한다. 이것만은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사이에 손님 오셨는데요.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연구실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어떤 것 따져볼까요? 네, 오늘은 그 카카오 모빌리티가 최근에 그 택시 호출과 전기 그 자전거 요금을 잇따라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플랫폼 독점과 요금 인상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저희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언급하게 되는 회사인데 네. 이제는 웬만한 대기업보다 돈도 많고 계열사도 많고 웬만하지가 않고 이제 그렇죠. 대기업입니다. 웬만하지 않습니다. 예, 대기업이고요. 이제는 카카오 의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보다 그 주식으로 기준을 예. 치면 더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플랫폼 요금 인상 문제 자주 거론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그 최근에 이제 카카오티를 택시로 부를 때 이제 배차율을 높이는 스마트 호출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건당 이제 정액 요금 이제 1,000원인데 이거를 이제 그 탄력 요금제로 바꾸면서 최대 5,000원까지 이제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 6일부터는 일부 지역에 이제 공유형 전기 자전거 요금도 분당 100원에서 150원으로 50%라는 인상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연이은 그 요금 인상에 이 택시 기사들과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 카카오티가 이제 국내 이 플랫폼 시장의 이제 90% 정도를 차지하게 되니까 이제 슬슬 이제 본격적으로 이 수금 본색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금 본색이요? 네. 아니 가뜩이나 지금 뭐 구글 인앱 결제다, 유튜브 프리미엄이다, 여러 가지 그 쿠팡 이츠다 다 네네. 수수료 아니면 이용료 올려서 소비자들이 좀 버겁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뭐라고 합니까? 카카오 모빌리티 같으면은 이제 그 이런 탄력 요금제가 네. 이렇게 이용자들한테 부담만 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이 빈택시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용자가 무료로 이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기 자전거 같으면은 15분에 이 1,500원씩 내던 기본 요금이 있었는데 이걸 폐지했기 때문에 이제 단거리 이용자들한테는 이익이 된다는 점을 좀 부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에는 이 전체 요금으로 놓고 보면은 이건 인상된 것이 분명하고 그 요금 그 부담을 이용자들에게 뭐 지운 것도 좀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 플랫폼의 어떤 독점적인 지위가 없었으면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지적들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무엇보다 이게 인상 시점이 좀 문제인데요. 네. 그 카카오 모빌리티가 내년에 기업 공개, 그러니까 이제 그 상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영업 이익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거 몸집 부풀리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요금 인상 이런 거에 좀 나선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이제 지적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이 대주주의 이제 이익을 위해서 네. 이용자들한테 요금 부담을 지운 것 아니냐라는 뭐 이런 비판도 가능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증시 상장을 앞두고 기업 네.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 필요가 있다. 그런 주장인데 네. 이 회사가 사실상 지금 플랫폼 시장의 거의 독점적 사업자잖아요. 네, 택시 플랫폼 90% 가까이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정부 기관에서 네네. 부당하게 가격을 조정한다,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요? 예, 뭐 지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뭐 분명한 좀 입장이 없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이런 그 반독점 당국이 시장 가격을 규제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현실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이 시장 가격을 이제 규제를 하려면 이 가격이 부당하게 높아서 네. 소비자들한테 불이익을 줬다는 어떤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최근에 이 그 플랫폼 업체들 같으면은 이 요금을 이제 알고리즘 체계로 네. 고유한 어떤 알고리즘 체계로 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이 그 독점 행위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고요. 그 또 하나는 이제 이 가격이 이제 비교가 돼야 되는데
그 플랫폼 그 업체들은 플랫폼 시장에서 이미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군요. 그렇죠. 비교 가능한 이제 그 업체가 없어서 가격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힘들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도 공정위가 공정위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최근에 네. 구글 인앱 결제 관련해서 법안이 제출되고 나서야 네. 방통위하고 공정위가 서로 내소관이니 내가 그렇습니다. 담당하겠습니다. 뒤늦게 네. 싸우고 있잖아요. 네. 소비자들이 불편하다고 하기 전에 미리미리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이 카카오에서 예를 들어 택시 호출 문제 이런 거 보면 빨리 배차 받으려면 네. 혹은 빨리 좋은 콜을 잡으려면 돈을 더 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이 급행료를 내라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모든 사람이 이 급행료를 내면 모든 사람이 먼저 콜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급행료를 안 내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거지 내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지 않나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되면 조삼모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 아마 계속 반복될 거라고요. 플랫폼 사업이 지금 뭐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네. 있으니까 요걸 어디서부터 풀어나가면 좋을까요? 일단 그 정치권에서부터 좀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좀 되는데요. 이 구글 그 인앱 결제 그 관련한 그 법을 만든 것과 같이 지난 6월에는 이제 한준호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으면은 이 대형 플랫폼 기업의 요금하고 수수료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처럼 뭐 이 관련 법을 좀 신속히 개정하거나 뭐 입법하는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플랫폼 독점 행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좀 대응하거나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대안들이 마련되는 게 좀 무엇보다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앞서 이 공공 플랫폼처럼 네. 뭐 좀 사그라들었습니다만 뭐 그런 것들도 뭐 대안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공공 플랫폼 이건 좀 고민이 돼요. 공공이 민간을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다만 플랫폼 사업자들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나갈 때 이걸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 대기업보다도 어쩌면 소비자 접점이 훨씬 크니까요. 네. 균형 있는 시각으로 기사 파헤쳐보는 따져봅시다. 오늘은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시 가볼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아침에는 0.2%대의 강세 흐름을 보이는데 지금은 하락 전환하면서 0.1%대 약세 흐름으로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말씀드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주는 주가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고요. 지금 흥미로운 사실은 그 외국계 대형 투자은행 사이에서도 의견들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가격 하락 사이클을 전망하면서 한국 반도체주에게 부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했지만 반면에 골드만삭스에서는 지금의 주가 하락은 과도하고 여전히 이들 회사에게는 좋은 측면들이 있다. 이러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계 그 투자은행 사이에서도 이들 반도체 업종을 둘러싼 의견들이 지금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선수들도 오늘은 헷갈리는 상황이군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예, 그리고 오늘 눈에 띄는 업종은 현대차, 기아차 등 자동차 관련주들이 주가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도 그동안 너무 빠졌다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다시 한번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곧 해소될 것이라라는 기대감이 다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동반 강세를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973님, 자유로에서 가양대교 진입로 3분 전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회 바랍니다 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해당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녹용 선물 세트 받으실 분 알려드릴게요. 6580님 축하드립니다. 발전소하고 매일매일 건강한 소식, 건강한 뉴스로 저희 함께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이 개인 택시
증차하자는 의견도 있고요. 택시 증차가 답은 아니다. 결국은 이 계층이 나뉘는 걸 문제를 이걸 좀 끊어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나라군님 카카오 플랫폼이 지나치게 이 택시 기사들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하시고요. 카카오 측 입장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듣고 계시다면 한번 나와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발전.